내가 떼어낸 간 조각이 잃어버렸던 쌍둥이 오빠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뱃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사람의 건강은 거짓말처럼 회복됐는데 정작 한우진의 행방은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간이 도대체 누구를 살린 건지 점점 더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엄마라고 불러야 할지 거래 당사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를 고성이는 병원장과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모든 건 잘 정리됐다는 말만 반복하고요. 기록실에는 이상한 코드명들만 남아 있습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조차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지은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에서 간이식 수술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은호는 자기 몸에서 잘려나간 간 조각이 지금 누구 뱃속에서 뛰고 있는지 아직도 정확히 모른 채 버티고 있었는데요. 분명 서류에는 한우진, 보육원에서 헤어졌다가 겨우 다시 찾은 쌍둥이 오빠를 살리기 위한 수술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수술 설명을 들을 때만 해도 지은호는 자기 인생을 통째로 걸어서라도 오빠 한우진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깨어나 보니까 병원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고 고성이는 울지도 웃지도 않는 얼굴로 지은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우진은 회복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대신 몇 날 며칠 동안이나 박진석의 건강이 기적처럼 좋아졌다는 소문만 회사 복도를 떠돌고 있었죠. 지은호는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단순히 타이밍이 겹쳤겠거니 하면서 스스로를 속여보려고 했는데요. 소문이 커질수록 가슴 한쪽에서 혹시 내 간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간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수술 후유증으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숨이 차오르는데도 지은호는 퇴근길마다 병원 근처를 배회하곤 했습니다. 한우진이 누워있었던 그 병동,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던 간 이식센터, 간단한 설명 하나를 듣더라도 혹시 자신이 놓친 게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병원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말이 없었고 기록실 앞을 서성이는 지은호에게는 환자 정보는 가족에게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한 건 자신이었고 의료진은 분명 지은호를 기증자 가족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자 지은호는 마치 자기 간만 아니라 자기 삶 전체가 어딘가에 몰래 팔려나간 사람처럼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은호가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순이에게는 차마 말이 안 나왔어요. 정순이는 딸이 죽을 뻔한 수술대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 나간 이식했는데 말이야. 뭔가 이상해. 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부터 정순이를 또 한 번 무너뜨릴 거라는 걸 지은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더더욱 말 상대가 아니었죠. 돈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왔다가 그 돈이 지은호의 간 값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그날 이후로 지강호와 지은호는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남는 사람은 몇 명 안 됐습니다. 지은호는 휴대폰 화면을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몇 번이고 위아래로 스크롤했어요. 가장 위에는 지역 선배라는 이름이 저장돼 있었고 그 밑에는 박성재 부사장이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한때는 이 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요즘 지은호는 둘 다 보기만 해도 복잡한 감정부터 먼저 올라왔습니다. 선배한테 말하면 너무 걱정하실까? 아니면 그냥 또 나보고 참으라고만 하실까? 지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 대신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선배,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선배한테 꼭 여쭐 게 있어서요. 지은호는 그렇게만 적어놓고 다시 한번 문장을 읽어봤습니다.
마치 대단한 부탁을 하는 것처럼 손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이지환은 박영나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면서 깊은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오빠, 오늘 밤에 잠깐 볼 수 있어. 라는 짧은 문장이었는데도 이지환은 그 안에 잔뜩 숨은 불안과 호소를 읽어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뒤집어 쓰고 몰래 들어갔던 그날 이후 영나와 이지환 사이에는 이상한 동맹 같은 게 생겨 있었거든요. 고성희의 차를 미행했고 한우진의 이름이 적힌 차트를 훔쳐보았고 그 차트 맨 끝줄에 적혀있던 간이식 예정이라는 글자를 함께 읽었던 사람들. 둘은 그 이후로도 병원 근처를 맴돌며 혹시라도 빠져나가는 정보가 있는지 고성희가 또 누구를 만나는지 작은 단서 하나라도 더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박영나를 떠올렸습니다. 고성희의 딸이자 박진석의 사랑받는 막내딸. 언제나 정제된 말투로 사람들을 대하지만 진짜 감정이 올라올 때면 눈부터 빨개지던 박영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들고 오려는 거야, 영나야. 이지환은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어디야? 내가 갈게. 박영나에게는 늘 존댓말을 들었지만 이지환이 사용하는 말투는 언제나 그랬듯 자연스러운 반말이었습니다. 한참 뒤 박영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오빠, 예전에 우리 병원 잠입했던 그 카페 있죠? 거기서 볼래요? 그 카페는 간호사들과 인턴들이 자주 들르던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지은호가 리모델링을 맡았던 곳이라 내부 곳곳에 지은호의 손길이 묻어 있었죠. 악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촘촘하게 얽혀있는 인연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편 이지혁은 야근을 마치고 회사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스마트폰이 짧게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은호라는 이름과 함께 방금 막 도착한 메시지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선배,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선배한테 꼭 여쭐 게 있어서요. 이지혁은 메시지를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 고백했다가 차였던 지은호의 얼굴이 그 문장 사이사이에 겹쳐 보였거든요. 이지혁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은호가 요즘 유난히 창백해졌다는 건 회사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리모델링 상담을 하면서도 한 번씩 허리를 부여잡고 숨을 고르는 모습, 계단을 올라갈 때 숨소리가 가빠지는 모습이 몇 번이나 목격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 늦게까지 카페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다가 벽에 기대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은호는 괜찮아요, 선배. 제가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 라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었죠. 그래서인지 선배한테 꼭 여쭐 게 있다는 말이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연애 상담이나 일 얘기라면 굳이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는 걸 이지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절하는 편이 지은호에게 덜 기대를 주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한번 마음을 다치게 해버린 사람을 또다시 혼자 두는 게 맞는가? 그 질문 앞에서 이지혁은 쉽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알겠다. 내일 저녁에 보자. 결국 이지혁은 짧게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심장이 괜히 더 빠르게 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부사장실에서 봤던 박성재의 표정도 떠올랐습니다. 은호가 간 이식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처음 흘러나왔을 때 박성재는 누구보다 먼저 병원 이름과 담당 의사를 알아왔던 사람이었죠. 간 이식 같은 건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지혁아.
넌 친구니까 이 일에 휘말리지 말고 떨어져 있어. 그때 박성재가 낮게 했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실 박성재도 그렇게 담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가 어떤 마음으로 수술대에 오르려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우진이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지은호와 끊어진 가족의 조각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박성재는 참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은호가 평생 만나고 싶어 했던 쌍둥이 오빠. 그리고 그 오빠를 살려내기 위해 자기 간을 떼어주겠다고 나서는 지은호. 그 이야기를 듣고 박성재는 솔직히 말해서 질투와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난 저 사람 대신 죽어줄 수는 없겠구나. 근데 저 사람은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서까지 저 오빠를 살리려고 하네. 박성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때로는 잔인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수술 준비가 한창일 때 박성재는 지은호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은호 씨, 이건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당신은 누군가의 동생이기도 하지만 나한텐 그냥 한 사람의 여자거든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지은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박성재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사건이 지나갔고 결국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한우진은 간 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로 지은호는 간 공여자로 수술대에 올랐죠. 그날 아침 이지혁은 병원 앞까지 갔다가 끝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혁이 할 수 있는 건 수술이 끝날 때까지 건물 밖에서 몇 시간이고 서 있는 것뿐이었거든요. 정순이의 눈물, 지강호의 뒤늦은 후회, 그리고 박성재의 굳어버린 표정까지 병원 입구에서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날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지은호가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의료진은 수술이 잘 됐다고만 말해줬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어느 쪽이 더 위험했는지 그 자세한 설명은 누구도 해주지 않았어요. 한우진의 상태에 대해서는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짧은 말만 들려왔습니다. 그 사이 회사에서는 박진석의 건강이 놀랄 만큼 좋아졌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독한 피로로 휘청거리던 걸음걸이가 다시 단단해졌고 예전처럼 호탕하게 웃는 소리까지 들려온다는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쿡쿡 찔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간이식과 회장의 건강 회복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설령 누군가가 의심을 한다 해도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시간의 축이 그날을 기준으로 갈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간이 잘려나간 그날과 회장이 다시 팔짱을 끼고 회의실을 활보하기 시작한 그날이 너무도 비슷한 시점이라는 사실이 지은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은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어떤 답을 듣게 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지혁 선배였습니다. 지은호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아까 쓰다만 메시지 아래에 짧은 문장을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선배, 그날 수술이요. 저는 아직도 그 수술이 누구를 살린 건지 모르겠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은호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죠. 그리고 그날 밤 박영나와 이지환이 다시 마주 앉게 될 그 카페에서도 또 다른 종류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간이 누구를 살렸는지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단지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언젠가부터 자기 집이 누군가의 피를 먹고 서 있는 집일지도 모르겠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 생각이 처음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박영란은 스스로를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탓했었습니다. 아무리 고성이가 욕심 많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남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을 치는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 안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걸 박영란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박진석의 상태가 거짓말처럼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과 지은호가 간 이식을 받았던 시점이 묘하게 겹친다는 걸 깨달았을 때부터였어요.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고성이가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라고 낮게 중얼거리는 걸 들었을 때 박영란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영란은 결국 이지환을 불러냈습니다. 오빠, 오늘 밤에 잠깐 볼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박영란은 수십 번이나 화면을 껐다 켰다 했었거든요. 괜히 집안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 고성이에게 눈치를 채이기라도 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도 요즘 부쩍 기분이 좋아진 탓인지 식탁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 웃음 속에 섞여 있는 묘한 안도감과 승리감 같은 기운이 박영란에게는 도무지 편안하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로 약속을 잡았을 때 박영란은 그 장소가 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지은호가 인테리어를 맡았던 카페. 한때는 지은호와 박성재가 함께 웃으면서 커피를 마시던 곳.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간호사들과 전공의들이 수술 얘기를 조용히 나누던 비밀스러운 장소가 되어버린 곳이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지환은 이미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눈빛이 생각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박영란은 잠깐 멈칫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영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래 기다렸어요. 이지환은 고개를 돌려 박영란을 보더니 일부러 밝게 웃으면서 말했는데요.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수업 끝나고 바로 온 거야.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을 더 꼭 쥐었습니다. 오늘 꺼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렇게나 말을 꺼냈다가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잠시 형식적인 안부를 주고받고 나서야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을 깨는 건 늘 이지환의 몫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박영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란가 한숨을 한번 내쉬고 나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이상한 걸 봤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이지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병원 잠입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이 이상한 걸 봤다는 문장을 함께 쓸 때는 거의 항상 좋지 않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이지환은 천천히 종이컵을 내려놓고 박영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뭔데? 이번엔 또 뭘 본 거야, 영란야? 박영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방 속에서 접힌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몇 번이나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어서 끝부분이 이미 해지다시피 했어요. 박영란은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끝으로 종이 귀퉁이를 꾹 눌렀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어서 잠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아빠 병원 기록이에요. 정확히는 VIP 병실 입퇴원 내역 중 일부라서 완전한 건 아니고요. 이지환의 표정이 그 말에서 더 굳어졌습니다. 병원 기록, VIP 병실, 그리고 박진석. 이 세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험한 조합이었거든요. 이걸 내가 어떻게 봤는데? 이지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영란은 조금 뜸을 들이다가 며칠 전 일을 떠올리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박영란은 엄마 고성이를 찾아 병원에 갔었습니다. 고성이가 회사 미팅이 있다면서 병원 쪽 VIP 라운지로 향하던 날이었죠. 그날 박영란은 여느 때처럼 캠퍼스 가방을 메고 병원에 들렀습니다. 엄마가 요즘 아빠 때문에 병원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시락이라도 챙겨드릴까 싶어서요. 박영란가 그렇게 말하자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효녀네라며 가볍게 농담을 했을 텐데 오늘은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눈앞에 놓인 종이들이 주는 압박감이 워낙 컸거든요. 그날 병원에서 박영란은 이상한 장면을 하나 목격했었습니다. VIP 라운지 앞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문이 살짝 닫히지 않은 틈 사이로 고성희와 병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던 거죠. 수술 기록은 깔끔하게 정리됐죠. 고성희가 물었습니다. 병원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두 케이스 모두 문제없게 처리했습니다. 공여자 쪽 기록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여자 기록은 우리 쪽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죠.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박영란은 공여자라는 단어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간 이식 수술, 공여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지은호의 수술. 머릿속에서 세 단어가 한 줄로 이어지면서 박영란은 갑자기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자리를 뜨려다가 병원장 앞에 놓인 서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맨 위쪽에는 영어와 숫자가 섞인 코드가 적혀 있었는데요. 그 아래쪽 작은 글씨로 적힌 몇 줄에서 박영란은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었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공여자 성함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지은호 씨 맞으시죠?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박영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움직였다가 들킬까봐 몸이 의자에 붙은 사람처럼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심장은 쿵쿵 뛰는데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나중에 병원장이 자리를 비운 틈에 고성희가 자기도 모르게 흘린 말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회장님도 살고 그 애도 살고 이 정도면 하늘도 우리 편이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영란은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회장님이라는 말은 분명 박진석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 애라는 표현이 누구를 말하는지 따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짐작이 갔거든요. 하지만 정작 서류 어디에도 두 사람에게 동시에 간이식이 들어갔다는 식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신 VIP 입퇴원 기록에는 이상하게도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코드명이 붙은 수술 2건이 나란히 기록돼 있었어요. 박영란은 병원에 그림을 전달하러 갔다가 간호사 사무실 한쪽 프린터에서 뽑힌 종이 몇 장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VIP 병실 리스트, 수술 일정, 그리고 공여자 수혜자 기록 일부가 섞여 있었죠. 다급하게 정리하던 간호사가 서류 일부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걸 주워주는 척하면서 박영란은 눈길을 한 번 더 던졌습니다. 그때 본 게 지금 이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들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술 날짜는 지은호가 수술을 받았던 날과 같았습니다. 한 장에는 VIP 환자의 코드명과 간단한 경과가 적혀 있었고 다른 한 장에는 공여자의 기본 정보가 짧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름, 혈액형, 간 기능 수치, 그리고 수술실 배정 번호. 그리고 두 장의 종이 가장자리에 찍힌 시간 기록이 묘하게 겹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한 차트는 아니네. 이지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간호사가 중요한 건 따로 가져갔고요. 이건 그중 일부라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날짜가 너무 똑같잖아요. 그리고 공여자 이름은 분명히 지은호로 돼 있는데 수혜자 쪽은 이상한 코드로만 적혀 있고요. 우진 이름은 없어.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란은 종이를 한 번 더 넘겨봤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우진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본 서류에는요. 그 대답에 이지환은 속으로 짧게 욕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병원을 몰래 들락거리면서 느꼈던 이상한 낌새들이 하나로 모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고성희가 병원장을 만난 시간, 박진석이 갑자기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지은호 수술 기록. 이 모든 게 서로 상관없다고 보기엔 우연이라는 말이 너무 궁색해졌습니다. 영나야. 이지환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오빠. 너 이거 엄마한텐 말했어. 박영란은 그 질문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요. 부부끼리 비밀이 있는 건 알겠는데 엄마가 숨기고 있는 건 이건 좀 선을 넘은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잘못 본 건지 그냥 괜한 의심인지도 헷갈려서요. 오빠한테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 혼자 알기엔 너무 무서워서. 박영나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 병실에서 조금씩 회복해갈 때마다 박영란은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겪었던 불안과 공포를 생각하면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도 되겠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 뒤에 누군가의 희생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채 묻혀 있다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였거든요. 오빠, 혹시 진짜로 우리 집이 은호 언니 몸을 밟고 서 있는 건 아닐까요?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지환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이 질문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질문이 단순히 의심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진실의 입을 열기 시작한 이상 이 판은 언젠가 반드시 폭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잠시 후 이지환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어. 우리 둘이 본 건 기록의 조각뿐이야. 근데 이 정도면 적어도 누군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네. 박영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나도 공범인 것 같아서요. 이지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영나야, 이건 우리 둘이서만 끌어안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은호 누나한테도 언젠가는 말해야 하고 성재영한테도 지혁 이영한테도 누군가는 알려야 할 것 같아. 성재 오빠도요? 박영란은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이지환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성재영은 박 회장님 아들이잖아. 이 집안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은호 누나를 누구보다 아끼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영란은 또 다른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배다른 오빠인 박성재와 지은호 사이의 묘한 공기. 질투와 애정, 책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시선들을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 진실이 드러난다면 그 관계는 과연 어떤 모양으로 부서지게 될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쯤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성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 창밖 불빛들이 지나가는 걸 멍하니 보고 있는데 화면에 성재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재야. 야, 이지혁. 오늘 술 한잔 할래? 박성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가볍게 들렸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그냥 좀 너 얼굴이나 보자. 오랜만에. 절친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대체로 좋은 일이 없을 때였죠. 이지혁은 버스에서 내려 방향을 돌렸습니다. 회사 근처 단골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았을 때
박성재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지쳐 있었습니다. 첫 잔을 부딪히고 가벼운 회사 얘기와 농담 몇 마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본론은 금방 흘러나왔어요. 박성재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왜? 너 은호랑 요즘도 자주 보냐?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묻어있는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질투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이지혁은 한 번에 구분이 안 됐어요. 회사에서야 매일 보지. 근데 왜? 박성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은호 수술하고 나서 많이 힘들잖아. 우리 쪽 일 때문에 더 휘말리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쪽 일? 이지혁은 그 표현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박성재는 말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지혁아, 너는 그냥 은호 옆에 있어줘. 괜히 뭐 캐묻거나 수술에 대해 파고들거나 그러지 말고. 은호가 자기 선택한 거니까 그냥 그 선택 존중해주자. 그 말은 언뜻 보면 지은호를 보호해주자는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묘하게 그 문장에서 알면서도 눈 감아줘라라는 뉘앙스를 느꼈어요. 그게 기분 탓인지 실제로 뭔가를 숨기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은 알 수 없었지만요. 성재야, 너 뭔가 알고 있지? 이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눈을 피했습니다. 알긴 뭘 알아. 그냥 우리 집안 문제는 우리 집안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괜히 휘말리지 말라는 거지. 휘말린다는 표현이 다시 한번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은호에 간 수술, 박진석의 회복, 그리고 박성재의 불안한 눈빛.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엮이는 느낌이 들면서 이지혁은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야, 박성재. 이지혁이 갑자기 단단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나는 내 친구고 은호는 나한테도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소주잔을 비우고 나서야 겨우 눈을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그냥 모르는 척 해줘. 나도 아직은 다 감당할 준비가 안 됐거든. 그 대답은 회피였지만 동시에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고백. 그리고 그 무언가가 친구인 이지혁에게 차마 털어놓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진실이라는 고백이었죠. 그날 밤 각자 다른 자리에서 세 사람이 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카페에서 이지환과 마주 앉아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박성재는 친구로서의 양심과 한 집안의 비밀을 건드리는 두려움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호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었어요. 선배, 그날 수술이요. 저는 아직도 그 수술이 누구를 살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 문장은 세 사람 각자의 마음속에 다른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 질문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한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이 비밀이 조용히 묻혀있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누군가의 입술 끝에서 혹은 누군가의 떨리는 손끝에서 시작되곤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 지은호와 이지혁, 박성재, 이지환, 박영나가 모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온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캐기 시작하면 결국 잃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고들 하잖아요. 그 말이 괜히 떠오른 건 아침부터 모든 일이 이상하게 엇갈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한 저녁이 되기 전부터 지은호는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같은 문장을 수십 번도 넘게 되뇌고 있었는데요. 선배, 그날 수술이요. 저는 아직도 그 수술이 누구를 살린 건지 모르겠어요.
어제 밤에 용기 내서 보냈던 그 문장을 다시 읽어보니 손끝이 또다시 얼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나와 도면을 펼쳐놓았지만 선이 잘 그어지지가 않았어요. 펜촉이 종이 위를 맴돌다가 멈추기를 반복했고 동료가 불러도 한 번의 대답이 잘 안 나올 정도로 멍해져 있었습니다. 지 대리님, 컨펌 메일 보냈는데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은호는 정신을 조금 차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네요. 바로 확인할게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은 계속 스마트폰 화면 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했습니다. 이지혁이 오전 일찍 저녁에 회사 앞 카페에서 보자라고 답장을 보내온 이후로 그 한 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지은호는 그 한 줄을 마치 판결문처럼 자꾸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박성재가 사무실 앞을 슬쩍 지나가다 지은호 자리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은호 씨, 점심 먹었어요? 박성재가 최대한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잠시 놀란 눈으로 박성재를 봤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이요. 근데 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먹으려고요. 일이 좀 밀려서요. 그럼 같이 먹을래요? 샌드위치도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박성재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눈빛 어딘가는 왠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부사장님. 오늘은 진짜 혼자 생각 정리 좀 하고 싶어서요. 박성재는 그 말에 눈을 깜빡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될 때 같이 봐요. 짧은 대화였지만 둘 사이에 내려앉은 공기가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먼저 따라 나오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서로의 표정을 살피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게 다 자신이 간을 준 사람이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역시 그 진실의 일부를 어떻게든 숨기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고 있었고요. 점심시간이 지나갈 즈음 지은호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휴게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바라보니 어제보다 더 창백한 얼굴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입술은 색이 거의 빠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는데요. 나 왜 이렇게까지 된 거지? 지은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도 헷갈렸어요. 간을 잘라낸 결정은 분명 자기 스스로 내린 거였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뒤에 누가 서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떠올릴수록 마음 한쪽이 더 시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알림을 확인해 보니 이지혁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7시 회사 앞 1층 카페에서 보자. 퇴근하면서 내려가면 될 거야. 문장은 평소 그가 쓰던 것처럼 담백했지만 지은호에게는 심장 박동을 한 번 더 올려놓는 문장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면서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선배. 오늘 7시에 뵐게요. 문장 끝에 붙은 요 하나에도 지은호의 망설임과 존중이 그대로 묻어 있었죠. 한편 같은 시각 박영나 쪽에서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스케줄표가 빽빽하게 적힌 태블릿을 확인한 건 다름 아닌 이지환이었는데요.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하루 대부분을 박영나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게 이지환의 일이었습니다. 어디를 몇 시에 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병원에 들를 일정은 없는지. 그 모든 걸 제일 먼저 체크하는 사람이 이지환이었죠. 오빠, 오늘 오후에 병원 스케줄 있어요?
아침에 차에 타면서 박영나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환은 사이드미러로 박영나를 한번 보고 태블릿을 확인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오후 2시에 아버님 재활 상담 잡혀 있더라. 너도 같이 들어갈 거야? 아니요. 저는 라운지에서 기다릴게요. 박영나의 대답은 짧았지만 말끝에 살짝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카페에서 나눴던 이야기와 테이블 위에 올려놨던 서류들이 아직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은 티가 분명히 났거든요. 잠시 후 박영나가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무리한 부탁한 건 아니었어요? 이지환은 피식 웃으면서 대답했는데요. 무슨 소리야? 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운전만 했을걸. 영나야, 내가 본 거나 들은 거 절대 가벼운 얘기 아니야. 그 말에 박영나는 잠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차 안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집 기둥을 건드리는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지환의 머릿속에는 다른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혁이 형한테 이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어젯밤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이지환은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처럼 몸은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갖 경우의 수로 복잡했거든요. 그중 제일 큰 문제는 자신이 지금 들고 있는 정보의 무게였습니다. 고객 집안 비밀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건 기사한테 좋은 일이 아니다. 예전에 선배 기사에게 들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은 그 말이 뼈처럼 느껴졌어요. 병원 VIP 라운지 앞에서 들었던 대화, 병원장과 고성희의 낮은 목소리, 프린터에서 흘러나오던 서류를 박영나가 손이 떨리도록 챙겨들고 나온 장면. 그 옆에서 경계하는 눈으로 복도를 훑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 이지환에게는 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냥 운전만 잘하면 되는 사람인데 언제부터 이런 판에 끌려 들어온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 나 혼자 알기엔 너무 무서워서요 라고 말하던 순간이 떠오르면 다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상 그냥 모른 척 뒤돌아서는 건 이지환에게 더 비겁한 선택처럼 느껴졌거든요. 병원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난 뒤 박영나가 먼저 내렸습니다. 오빠 라운지에 있다가 끝나고 전화할게요. 응, 그래. 나 지하주차장 근처에 있을게. 박영나가 재활 상담에 들어간 뒤 이지환은 차 안에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묵직한 정적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어서였어요. 잠시 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영나라는 이름 대신 형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혁 형. 한동안 어떻게 할지 망설이다가 결국 오늘은 먼저 연락을 해보기로 마음먹은 순간에 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지환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 와나 웬일이냐? 내가 먼저 전화 다 하고. 이지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가볍게 들렸지만 이지환 귀에는 묘하게 긴장된 느낌도 살짝 섞여 들렸습니다. 형,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오늘은 나 저녁에 사람 하나 만나기로 했는데. 은호 누나? 동생 입에서 정확한 이름이 튀어나오자 이지혁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사실상 대답이라는 걸 이지환도 알았습니다. 그래, 은호 만나기로 했다. 근데 넌 그걸 어떻게 알아? 형, 나도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잠깐이면 돼. 형, 나 병원 근처 카페에 있는데 여기로 올 수 있어. 병원 근처? 응. 회장님 재활 상담 일정이 있어서 나 오늘 하루 종일 여기 묶여 있거든.
형이 카페 한번 들렀다가 회사로 가도 7시 약속은 지킬 수 있을 거야. 이지혁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간이라면 병원까지 다녀와도 충분히 회사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었죠. 병원, 회장, 간이식. 여러 단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잠시 고민하던 끝에 이지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어. 주소 찍어줘. 가는 길에 뭐 필요한 건 없지? 형만 와. 이지환이 짧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이지환은 손에서 땀이 배어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형에게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박영나와 자신 둘만의 비밀이 아니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운전하는 길은 아니게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덜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섰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편한 셔츠 차림에 회사 아이디 카드를 목에 건 채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곧장 이지환 쪽으로 걸어왔어요. 왔어, 형. 생각보다 일찍 왔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농담이나 장난부터 오갔겠지만 오늘만큼은 서로의 눈빛부터 먼저 확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지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지환은 잠시 숨을 골랐다가 어젯밤 박영나와 나눴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VIP 병실 기록을 우연히 보게 된 경위, 병원장과 고성의 사이에 오갔던 대화, 그리고 종이 끝자락에 찍힌 날짜와 시간, 공여자 이름에 적힌 지은오라는 글자까지. 형, 나 의사도 아니고 차트 보는 법도 잘 몰라. 근데 날짜랑 시간, 이름 정도는 나도 읽을 줄 아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는 알겠더라고. 이지혁은 눈살을 찌푸리며 종이를 들여다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실제 종이는 카페에 가져오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내 말은 은호관이 꼭 한우진한테만 들어갔다고 보긴 어렵다는 거지. 응. 영나 말로는 같은 날짜에 VIP 수술이 2건 잡혀 있었대. 하나는 코드로만 표시된 환자, 하나는 공여자 기록. 수혜자 쪽에는 우진이 이름이 없었고 회장님 쪽 기록은 그건 명시적으로 간 이식이라고 적혀 있진 않았대. 근데 그날 이후로 회장님 상태가 말도 안 되게 빨리 좋아졌잖아. 형도 느꼈을 거 아니야. 회장 박진석이 예전처럼 회의실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한 시점과 지은호 수술 날짜. 여러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면서 이지혁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성재는? 형이 갑자기 던진 질문에 이지환이 눈을 들었습니다. 성재 형이 이 사실 알고 있을까 그 말이야. 이지환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잠깐 옛날 일을 떠올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까지 알 정도인데 집안 중심에 있는 사람이 모를 가능성이. 솔직히 성재 형이 더 잘 알지 않나? 그 말은 곧 모를 리가 없지 않냐라는 의미와도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조금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어젯밤에 성재 만났어.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나도 성재에게 따로 들은 게 없어서 그냥 기분 나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이상해. 우리 집안 문제는 우리 집안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휘말리지 말라고 했거든. 이지환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시작된 거네. 성재 형은 형을 친구로 아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안 사람으로도 본다는 거지. 근데 그 집안 문제 안에 은호가 몸을 잘라서 내놓은 간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더 이상 그 집안만의 문제는 아니지. 이지혁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도
그 순간에는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형. 이번에는 이지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운전기사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어디에 언제 갔는지 기억하고 누가 누구를 몰래 만나러 갔는지 눈으로 보고 필요하면 그 자리까지 데려다 주는 거야. 병원 기록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권한도 없고 누구를 압박해서 말하게 만들 힘도 없어. 근데 형은 나 같은 동생한테도 이런 얘기 들을 정도면 이제 진짜로 모른 척하기는 힘들지 않냐. 그 말은 부탁이자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혼자 이 비밀을 끌어안고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않겠다는 선언. 이지혁은 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어른이 돼버렸나 싶은 생각이 스치면서도 이제는 그 어른스러움 덕분에라도 버틸 수 있겠다는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알겠어, 아나. 오늘 은호 만날 거거든. 나도 더 이상은 도망치지 않을게. 형, 한 가지만 약속해. 뭔데? 은호 누나한테 적어도 형이 아는 건 숨기지 마. 그 말은 마음을 콕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은호는 이미 자기 간이 어디 갔는지 반쯤은 눈치채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 오늘 거기까진 말해줄게. 대신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형도 조심해서 확인해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 병원 직원들 동선은 내가 더 잘 아니까. 둘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며 이지혁은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운전기사라는 이름으로 이 집안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함께 걸어들어온 동생이 이제는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묘하게 가슴을 쳤거든요. 회사 앞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은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물컵 하나와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이 전부였어요. 이지혁이 다가오자 지은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배 왔어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소처럼 차분하게 들리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 조금 늦었지. 이지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서로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그런 인사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형식적인 안부를 나눈 뒤 이지혁이 먼저 본론을 꺼냈습니다. 문자 봤다. 그날 수술 얘기 지금도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거지. 지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 처음엔 그냥 제가 욕심을 너무 낸 건가 싶었어요. 오빠도 살리고 제 삶도 지키고 다 잘 되면 좋겠다고 혼자 착각한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근데요, 선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날 수술이 진짜로 누구를 위한 수술이었는지 점점 더 헷갈리더라고요. 우진 오빠 상태는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회장님은 갑자기 건강해지셨고 엄마는 아니, 고 이사장님은요. 그날 이후로 뭔가 숨기는 사람처럼 행동하셨고요. 이지혁은 그 말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당사자의 입으로 들으니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 건데? 이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손에 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포개 쥐었습니다. 선배, 혹시 선배는 아세요? 그날 수술이 진짜로 우진 오빠를 살린 수술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수술이었는지. 그 질문이 카페 안 공기를 잠깐 멈춰 세운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나는 모른다. 전문적인 건 병원에서 알아서 했겠지라고 둘러댔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부터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 조금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선배. 나 오늘 어떤 얘기를 들었어. 내 동생한테서.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직 이걸 어떻게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나한테 여기까지 얘기해준 이상 나도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은호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손등에 힘이 더 들어가면서 손가락 마디가 희게 변했습니다. 무슨 얘긴데요? 이지혁은 짧게 숨을 내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쪽에서 나온 기록이 있어. 공여자 이름, 수술 날짜, 수술실, 배정 시간 그런 기록들. 내 동생 지환이랑 박영나 씨가 본 거야. 근데 거기에 적혀있는 수혜자 기록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르대. 다르다니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우진이 이름이 아니라 코드로만 적혀있대. 그리고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VIP 환자 수술이 하나 더 잡혀 있었다고 하더라. VIP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지은호는 거의 본능적으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회장님. 지은호가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 이지혁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은호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던 거겠죠. 단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 정확한 건 아직 아니야. 완이가 병원 직원들한테 더 물어보고 영나 씨도 자기 쪽에서 확인해 보겠대.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뇌간이 꼭 한 사람한테만 들어갔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 한 사람한테만 들어간 게 아닐 수도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은호는 머리가 아득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환이 말로는 그날 병원에서 수술 동선이 이상했대. 엘리베이터 이동 기록이랑 VIP층 출입 기록이랑 너 수술 시간대랑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대. 이제서야 모든 조각들이 한 줄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순이가 말해주지 못하던 그날의 자세한 사정, 지강호가 들고 들어왔던 돈가방, 박성재가 유난히 예민해져 있던 시기, 그리고 고성이가 병원에서 흘렸던 애매한 말들. 덕분에 회장님도 살고 그 애도 살고. 그 문장을 떠올리는 순간 지은호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럼 선배. 제가 잘라낸 간이 진짜로 누구를 살린 건지 저 말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은 사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솔직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알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몇 명 있지. 엄마 아니, 고 이사장님도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묻자 이지혁은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병원장이랑 회장님 쪽이랑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본 지도 오래됐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고성이는 어쩔 수 없이 엄마였거든요. 자기 인생을 거래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조차 지은호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선배,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호가 그렇게 물었을 때 이지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실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까지 같이 걸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조건이었으니까요. 일단 지환이랑 영나 씨가 더 확인하게 두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거랑 내가 더 이상 혼자서 이거 버티지 않게 옆에 있는 거. 그 두 가지뿐인 것 같아.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급히 닦았습니다. 저 울고 싶어서 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얘기를 누구한테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좀 이상해서요. 선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런 얘기 못했을 거예요. 알아. 이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 단어 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책임감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선배. 지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성재 씨는 알고 있을까요? 회장님 상태가 좋아지는 거, 수술 날짜, 병원 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이지혁은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에 성재 만났어. 그때는 지환이 얘기 듣기 전이라 나도 정확히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성재 말이 하나같이 다 이상하더라. 이지혁은 포장마차에서 나눴던 대화들을 간단히 전해줬습니다. 우리 집안 문제는 우리 집안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휘말리지 말라던 말, 은호를 지키자는 명분 뒤에 숨어있던 미묘한 회피들. 지은호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럼 저를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진실을 감추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 말에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배신은 항상 같은 지점을 찌르곤 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클수록 그 사람에게서 오는 실망은 몇 배로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카페 창 밖으로는 퇴근 시간 무렵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걱정을 안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은호와 이지혁은 전혀 다른 종류의 무게를 마주하고 앉아 있었죠. 선배. 지은호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진짜로 알고 싶어요. 재간이 누구를 살렸는지, 그 선택이 누구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걸 알고도 아무 말 안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고 싶어요.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 자리에만 서 있지 않겠다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누군가의 거래 장부에서 찾아오겠다는 선택이었죠. 이지혁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호야. 나도 도와줄게. 대신 우리 둘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 완이도 영나도 언젠가는 성재도 이 판에 끌어들여야 할 거야. 지은호는 그 이름에서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듣고 싶긴 해요. 뭘 알고 있었는지, 왜 아무 말 안 했는지.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얼굴 볼 자신이 없네요. 그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날은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자리에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끝난 순간부터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어요. 누가 진짜로 지은호의 편에 설 것인지, 누가 끝까지 침묵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침묵이 누구를 더 상처 입힐 것인지. 아무도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의 가슴 속에서 작은 균열들이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누구의 피로 살아남았는지 모두가 입을 여는 날이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지은호는 한동안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몸이 특별히 더 아픈 건 아니었는데도 숨을 들이쉴 때마다 배 안쪽이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아직도 그날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시간이 잘 앞으로 나가지 않는 기분이었달까요. 휴대폰 화면을 켜보니 새벽에 도착한 메시지가 2개 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지혁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였고 다른 하나는 박영나에게서 온 긴 메시지였습니다. 이지혁의 메시지는 생각보다 담백했어요. 오늘 점심 회사 근처 말고 성재네 집에서 보자. 회장님이랑 고 이사장님도 계실 거야. 나랑 완이, 영나까지 다 같이 갈 거고. 딱 그 문장뿐이었는데도 이 안에 오늘 하루의 방향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고 모르는 척 그냥 일을 핑계로 빠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 카페에서 다 알고 싶다고 말해버린 이상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다는 걸 지은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나의 메시지는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호 언니, 오늘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 올 수 있어요?
아빠랑 엄마랑 성재 오빠까지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언니 혼자 내버려두고 싶지 않아서 오빠들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박영나가 언니라고 부르는 말투 뒤에 밤새 고민했을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의 기둥을 흔들 수도 있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편이 되어줘야 한다는 부담. 그 두 가지를 같이 안고 있는 사람이 쓴 글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지은호는 한참 동안 답장을 못 쓰다가 겨우 엄지를 움직였습니다. 네, 갈게요. 오늘은 저도 피하지 않을게요. 문장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다른 집에서는 또 다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넥타이를 2번이나 다시 맸다가 풀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평소 자신이 알던 부사장 박성재의 얼굴 같지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 직원들 앞에서 늘 자신감 있게 말하던 사람과 오늘 아버지와 지은호, 그리고 어머니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내내 들여다보았던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이지환과 박영나가 힘들게 모은 병원 기록들이었고, 그 옆에는 박성재가 직접 정리해본 회사 내부 보고서와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던 시기, 그리고 간 이식 이후 회복 속도. 박성재는 중얼거리듯 되짚어봤습니다. 회사 경영 성과를 분석할 때처럼 객관적인 숫자들을 들여다보려 했는데 이번만큼은 숫자가 아니라 얼굴들이 먼저 떠올랐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헬멧을 벗지도 못한 채 서 있던 자신, 창백한 얼굴로 수술 동의서를 읽어내려가던 지은호,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복도를 오가던 정순이. 그리고 그 모든 장면들 뒤에서 늘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던 고성희의 눈빛까지. 성재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군가는 살아야 하잖아. 그때 들었던 말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책임을 진 사람은 지금도 밤마다 통증에 잠에서 깨고 있는데 살아난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침묵을 나눠 갖고 있었으니까요. 문이 두드려지더니 박영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준비됐어요? 박성재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준비가 되겠냐? 억지로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박영나는 그 떨림을 못 들은 척 넘어가 주는 쪽을 선택했어요. 언니 곧 도착한대요. 이지혁 선배랑 이지환 오빠도 같이 온다고 했고요. 그래.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도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릴 수도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 거실에는 이미 몇몇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평소처럼 호탕해 보였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숨이 차서 말을 멈추는 일은 없었고 직접 물을 따라 마실 정도로 손에 힘도 꽤 돌아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런 남편 옆에서 과일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겉보기에는 여유로워 보였지만 손동작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임의 목적을 대충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문이 열리며 이지혁, 이지환, 지은호가 거의 동시에 들어섰습니다. 서로 눈을 한 번씩 마주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이 대표. 바쁜데 뭐 이런 데까지 와. 박진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옆에서 고성희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 대리는 우리 성재 친구니까 집처럼 편하게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 말에 이지혁은 예의상 웃었지만 어딘가 마음 깊은 곳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걸 아마 이 자리에 모두가 조금씩 느끼고 있었을 테니까요.
지은호는 한 발짝 뒤에서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사장님.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아줬지만 지은호를 보는 눈빛에서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어요. 잠시 형식적인 안부가 오간 뒤 박성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냥 밥 먹으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박진석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냐? 박영나가 옆에서 숨을 고르고 준비해온 파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빠, 이건 병원 VIP 병실 입퇴원 기록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보게 된 것들인데. 고성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과일 칼을 잡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 칼끝이 도마를 조금 세게 찍었어요. 영나야. 고성희가 낮게 불렀습니다. 그런 건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엄마가 말했지. 박영란은 엄마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근데 여기 공여자 이름이 지은호 언니로 돼 있어서요. 그 말이 나오자 거실 공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박진석은 파일을 받기 전부터 이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지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등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그 사이에 조용히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가 병원 쪽 동선 확인하면서 같이 본 기록입니다. 운전기사로 다니다 보니까 누가 어느 층에 언제 들어갔는지는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날간 이식 수술 시간하고 회장님 VIP 병실 출입 기록이 너무 딱 맞아떨어져서요. 고성희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님, 그건 당신이 의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수술이라는 게 기록만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던 이지혁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거예요. 누가 뭘 잘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우선 이 집에서 어떤 선택이 있었는지부터 제대로 알고 싶어서요. 박진석은 마침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입원 날짜, 수술 날짜, 공여자 이름, 수술실 배정 시간. 익숙한 병원 로고와 익숙한 의사의 서명이 그 옆에 찍혀 있었죠. 공여자 지은호. 박진석이 낮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는 VIP 환자의 코드명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간 기능 개선 수술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한테 설명할 사람. 목소리 톤은 낮았지만 그 안에 깔린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던 사이 결국 고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말아요. 난 그냥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야. 그 말에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이요? 고성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박 회장님은 그때 정말 위태로웠어. 의사들 말로는 조금만 늦어도 간 이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잖니. 근데 마침 같은 시기에 이 아이 쪽에서도 간 이식 얘기가 나왔고 고성희의 시선이 잠깐 지은호 쪽으로 스쳤습니다. 어차피 간은 나눠 이식할 수 있고 누가 누구한테 얼마큼 들어갔는지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다 살아있잖아. 난 그게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어.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안에는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에게 그 선택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는 문장이요.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럼 제가 수술 받기 전에 회장님 얘기 한 번이라도 꺼내셨어요? 고성희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더니 곧바로 다른 방향을 봤습니다. 내가 동의했겠니? 그 말 들으면. 고성이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넌 오빠 살리려고 간을 준다고 했는데 거기다 회장님까지 껴있으면 내가 버틸 수 있었겠어. 그래서요? 이번엔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대신 결정하셨어요. 고성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성재야, 엄마가 아니면 누가 이런 결정을 해. 너는 아버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 아이 마음까지 다 헤아려 가면서 결정할 수 있었겠니? 박성재는 그 말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도 사실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시선이 한꺼번에 박성재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회복 속도가 너무 빨랐고 병원 쪽에서 무슨 서류를 따로 가져오라고 할 때마다 엄마가 저만 따로 불러서 이건 내가 신경 쓸 거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일부러 더 깊게 안 물어봤어요. 알고 나면 제가 뭘 해야 하는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고백은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발이기도 했습니다. 지역을, 지은호를,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버텨온 시간들에 대한. 그래도 엄마가 여기까지 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박성재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덧붙였을 때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 다시 떴습니다. 분노와 실망, 안쓰러움과 이해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누군가의 목숨과 자기의 간 사이에서 눈을 감아버렸다는 사실이 기도를 조이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동안 말을 아끼고 있던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고 이사장. 박진석이 낮게 불렀습니다. 여보, 나한테까지 그렇게 말하지는 말아요. 당신도 알잖아. 내가 이 집을 지키려고 얼마나. 묻는 말에만 대답해. 박진석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당신 나한테 이 여자아이가 자기 간을 떼어주면서 누구를 살린다고 했는지 정확히 말한 적 있어. 고성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일종의 답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병원장한테 수술 기록 어떻게 정리하라고 지시했어. 이번에도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이가 내뱉은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보, 지금 와서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당신 살아있잖아요. 이 아이도 살아있고 우진이도 아직 숨 쉬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세 사람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말에서 거실에 있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씩 숨을 멈췄습니다. 결과만 보고 과정은 지워버린 사람의 말. 살아남은 사람끼리는 편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만 남기는 말. 이번엔 지은호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은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에서 누가 속았는지는 안 중요하신 거예요. 고성이는 그 질문에 처음으로 당황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난 내가 다 감당 못할까봐 그랬던 거지. 네, 그렇겠죠. 지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감당이 안 될까봐, 제가 어떤 선택을 할 기회 자체를 아예 안 주셨던 거니까요. 그 말은 칼날 같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드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박진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겁게 일어났을 몸이 이제는 제법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사실 자체가 지금 이 자리의 아이러니를 더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 이사장, 당신 자리에서 좀 내려와.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재단 이사장이든 병원 관련된 뭐든. 오늘부로 다 내려놔. 그리고 병원장 불러. 당신이 지시해서 이렇게 된 거라면 그 사람도 같이 책임져야지.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지금 나더러 다 잃으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미 잃었잖아.
박진석이 지은호를 한번 봤습니다. 자기 간의 절반을 잘라서 내놓은 애가 자기가 누구를 살렸는지도 모른 채로 몇 달을 버티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오래 모른 척했지. 그 말에 정순이와 지강호의 얼굴도 어딘가에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돈다발을 머리 위에 뿌려버리던 순이의 모습,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지강호의 얼굴. 그 사람들도 이미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었던 거였죠. 고성이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다가 결국 시선을 떨궜습니다. 당신 나 이렇게까지 만들 거야? 당신이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 박진석의 말은 짧았지만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고성이가 쥐고 있던 재단 이사장직과 병원 관련 직책들이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며칠 뒤 병원과 회사에는 짧지만 굵은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간 이식 수술 과정에서의 기록 관리 문제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며 관계자 일부는 직무에서 물러나 진상규명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법정 드라마처럼 거대한 재판 장면이 펼쳐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장과 몇몇 담당자들은 의료윤리위원회와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고 재단은 간 이식 대기자와 공여자 가족을 위한 지원 기금을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기금의 이름은 조금 쑥스럽지만 지은호 기증자 지원 기금이었습니다.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박성재와 박영나, 이지혁, 이지환이 여러 가지를 제안했지만 마지막에는 박진석의 한마디로 정리가 됐습니다. 숨기지 말자. 우리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건지 제대로 써붙이고 가야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은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딘가 낯간지러운 느낌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기 간의 행방이 공식적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에 조금 안도감이 들었어요. 병원 쪽 조사 결과 수술 당일 실제로는 한우진과 박진석 두 사람에게 나눠 이식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것저것 포장되어 있었지만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한 사람의 간이 세 사람의 삶을 붙잡아 놓고 있었다는 것. 한우진 역시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긴 챕터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결말에서는 도망치던 사람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됐다 정도로만 남겨두는 게 좋겠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지은호와 이지혁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 진짜 별일 다 겪었네요, 우리. 지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친구 집 회사 부사장이나 때리면서 조용히 살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지은호도 피식 웃었습니다. 선배가 어디가 조용해요. 포장마차 앞에서 사람 잡을 기세로 싸우던 그 얼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야, 그 얘기는 왜 또 꺼내? 이지혁이 장난스럽게 투덜거렸지만 눈빛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온기가 돌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가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호야. 내 선배. 그날 카페에서 말했잖아. 누가 뭐래도 내가 알고 싶다면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 진짜 여기까지 와봤네요. 근데 말이야. 이지혁이 한 번 더 힘을 줘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뭔가를 캐내는 데만 내 인생 쓰지 말자. 너 하고 싶은 일 많잖아. 도면도 그려야 되고 카페도 더 만들고 싶다며. 그 말에 지은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선배, 그런 말 들으니까 좀 이상해요. 요즘은 제 몸이 제 거 맞는지부터 다시 확인하면서 살고 있는 느낌이라서요. 그럼 천천히 다시 찾아가자.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이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옆자리도 조금씩 내 자리로 만들고. 그 말은 대놓고 고백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모자란 표현이었지만 그만큼 더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작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선배 옆자리는 예전부터 제가 탐내고 있었잖아요. 이제야 조금 공식적으로 앉아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 대답이면 충분했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던 오랜 시간에 서운함과 어긋남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지만 한 방향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 무렵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해피엔딩이 슬금슬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좁지만 햇빛이 잘 드는 작은 작업실. 벽 한쪽에는 이젤이 줄줄이 세워져 있고 반대편에는 노트북과 태블릿 그리고 원고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 커피요. 박영나가 머리를 질끈 묶고 컵을 2개 들고 들어왔습니다. 응. 이지환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는데요. 입가에는 은근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연재 준비를 하고 있는 요즘 이지환의 하루는 운전기사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회장님 쪽에서 연락 와? 이지환이 문득 물었습니다. 아빠는 그냥 잘 지내라고만 하세요. 엄마는 요즘 요양 겸 지방 내려가 계시고. 박영란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재단과 병원에서 물러난 뒤 당분간 언론과도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큰 처벌을 피했지만 그게 곧 면죄부는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영나야. 이지환이 모니터를 끄고 돌아봤습니다. 네, 오빠. 너 후회 안 해? 뭘요? 그냥 이 집안의 불편한 진실을 맨 처음 꺼내든 사람이 된 거 말이야. 박영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긴 했는데요. 그래도 은호 언니가 평생 모르고 사는 건 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도 언젠가는 이 이야기 한 번은 거쳐야 했던 것 같고요. 그 말에 이지환은 새삼스레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고성희의 딸로 자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인공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고맙다. 이지환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오빠? 내가 나한테 오빠, 오늘 밤에 잠깐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솔직히 말하면 좀 귀찮았거든. 근데 그날 안 나갔으면 지금 나 여기 말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거 아니야. 농담처럼 말했지만 어딘가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웃으면서도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저야말로 오빠가 옆에 있어서 버틴 거죠. 운전만 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인생 내비게이션이었더라고요. 야, 그런 촌스러운 멘트는 웹툰 대사에나 쓰자. 이지환이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이미 써놨는데요. 박영나가 장난스럽게 눈을 반짝였습니다. 작은 작업실 안에는 과거의 피비린내 대신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와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 이후에도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걸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시작점 어딘가에 서 있던 사람들도 조금씩 자기 자리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어깨가 조금 더 펴졌습니다. 지강호는 엄마 눈치를 보며 조금씩이라도 알바를 더 구하려고 애쓰고 있었고요. 엄마, 나도 이제 누나한테 돈 얹어달라고 안 할게. 지강호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을 때 정순이는 눈을 흘겼습니다. 그래, 내가 그 말할 날도 오네. 우리 강호가 조금씩 사람 되어가네. 조금씩이 뭐야, 많이 됐지. 지강호가 툴툴거리며 말했습니다. 둘의 대화는 여전히 투닥거리는 모녀 아니 모자 같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제는 같이 버텨보자는 마음이 깔려 있었어요.
지은호도 가끔 식당에 들러 밥을 먹고 갔습니다. 예전처럼 엄마 나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진짜로 조금씩 괜찮아지는 중이었어요. 결국 이 이야기에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를 깔끔하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의 피와 간, 누군가의 청춘과 눈물을 당연한 것처럼 소비해버리면 그 대가를 치르는 날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느리더라도 결국 자기 몫의 해피엔딩이 찾아온다는 것. 지은호와 이지혁, 박성재와 박영나, 이지환과 그 가족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은 더 솔직해진 얼굴로 웃을 수 있게 된 이 결말이 아마 이 드라마가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피엔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